빛과 흙, 그리고 유약과 장인의 손길이 만나 탄생한 푸른빛 도자기 고려청자. 고려청자는 오묘하고 맑은 푸른빛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훔친 명품 자기였다. 중국에서 발명되었으나 이 땅 고려에서 더욱 찬란한 꽃을 피워 청자의 본고장 중국인들조차 감탄했던 고려청자. 그 푸른 빛과 아름다운 선, 무늬들은 장인들의 정성과 흙, 비밀스런 유약이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품이다. 고려청자, 그 푸르른 비색이 청자장 이용희의 손에서 되살아나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36호 청자장 이용희. 고려는 처음 중국으로부터 청자 기술을 받아들이면서부터 고려만의 독창적인 그 미적 예술을 창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에 힘입어서 12세기에는 고려만의 독특한 청자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송나라 사신으로 왔던 서궁이 찬술한 선화보응사 고려도궁이나 태평노인이 찬술한 수중금 등을 통해서 고려청자가 천하제일의 비색을 갖추고 있었음을 상찬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이미 중국에서도 고려청자가 널리 인식되었고 이를 수입해서 사용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푸른 비색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고려청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려청자의 비색은 전란 등의 요인으로 전수되어 오다 그 맥이 끊겼고 오랜 시간 동안 수수께끼에 묻혀 생산되지 못했다. 그러나 수많은 장인들의 노력에 의해 고려 비색이라는 푸른 빛의 고려청자는 원형에 가깝게 재현되기에 이르렀다. 만들기는 중국 사람들이 더 먼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고려 청자도 중국의 영향은 받았지만은 독자적으로 중국이 해낼 수 없는 비색의 극치를 이뤄냈고 또 상감 청자를 만들어서 고려 청자가 거의 세계적인 그 명기다, 아름다운 그릇이다 이렇게 평가할 만큼 강진해서 고려시대에 좋은 청자를 만들어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명품을 보더라도 80% 이상이 강진산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강진의 청자가 고려시대에 잘 만들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예로부터 궁중의 고급 청자를 진상해온 강진. 국가에서 관리하는 자기소가 운영될 만큼 강진은 자기 생산의 중요한 생산 거점이었다. 강진이 청자 생산의 중심이 되었고 이후 분청사이나 백자의 태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라남도에 무엇보다도 우수한 문화와 뛰어난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강진 지역은 따뜻한 기후, 또 풍부한 땔감, 뛰어난 태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바닷길을 끼고 있어서 바닷길을 통한 유통구조 편리함, 또 하나는 바닷길을 통한 새로운 기술의 유입이 무엇보다도 편리했기 때문에 강진이 청자 문화의 산실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진에서 다시 잃어버린 고려 청자를 되찾기까지는 장인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다. 장인들이 되살린 고려 청자. 그 푸른 빛의 전설은 이용희 청자장의 손길에서 다시 후세로 이어지고 있다. 천년의 비밀 고려 청자. 고려 청자는 푸른 비색으로 세계인을 놀라게 했던 우리의 자랑스런 전통 도자기이다. 당시 신라가 지배하고 있던 한반도는 선승들에 의한 다기 보급으로 자기의 수요가 많았다. 더불어 고려의 건국과 함께 자기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일찌감치 장보고의 해상무역 활동을 통해 중국 도자 문화를 접할 수 있었던 전남은
늘어나는 자기의 수요에 발맞추어 자기 생산 거점으로 부상했다. 전남 지역은 고려도자의 기원에서 발전에 이르기까지 초기 청자와 흑자 등을 제작하였던 가마터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일부 서남 해안에 있는 다른 초기 가마들과 함께 고려도자의 모체를 이루었다. 이들 자기 생산 가마들은 다양한 자기들을 생산함으로써 자기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곳은 강진군 대구면의 용운리와 계율리, 사당리로 지금도 많은 가마터가 남아있다. 강진은 크게 용문천을 중심으로 해서 용문천 좌우 산기슭에 가마터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마터들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가 용운리 지역, 두 번째가 계율리 지역, 세 번째가 사당리 지역입니다. 용운리는 초기 청자를 중심으로 해서 분포가 돼서 주로 해무리급 청자라든가 우리나라 청자 발생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운리를 내려와서 계율리가 있는데, 계율리는 중기 청자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중기 청자와 전기 청자를 이어주고 또 중기 청자, 후기 청자를 이어주는 중기 중심이고, 마지막으로 사당리를 중심으로 한 중후기 지역 청자 가마터입니다. 이 사당리는 우리나라 국보보물로 지정된 청자들을 생산한 매우 대표적인 유적입니다. 또한 사당리 끝자락에 있는 미산마을은 청자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말기 청자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 강진 청자의 특징은 지역별로 좀 뚜렷한 특색을 보이면서 점차적으로 전기, 중기, 후기로 발전되는 그런 과정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우리나라 청자 문화의 성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 가마터는 산과 계곡, 구릉의 경사지에 분포하는데 자기 제작이 시작된 시기부터 운영되어 온 터라 청자의 기원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수량에 있어서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마가 이 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강진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점 때문이었다. 청자의 본고장 중국에서도 감탄하는 뛰어난 비색 청자를 자랑하는 고려 청자. 그것은 장인의 노력과 질 좋은 흙, 유약이 만나 탄생한 보물이었다. 청자는 옥을 대신해 만들어진 만큼 고급 기물에 속한다. 때문에 청자는 함부로 취급할 수 없는 고급품으로 대접받았고 관리나 상류층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더불어 청자의 안정적 보급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역시 청자를 원했다. 하지만 청자는 여전히 그 예술성과 정성으로 고급 기물로 대접받았고 소중하게 다루어졌다. 이용희 청자장은 고려 청자 생산의 중심지인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에서 나고 자란 강진의 토박이로 일찌감치 고려 청자와 인연을 맺었다. 아버지 영택은 김어렵과 결혼해 형제를 낳았으나 34세로 일찍 타계하였다.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이용희 청자장은 아버지의 유산인 논밭을 일구면서 강진과 장흥 등지에서 칠량 옹기를 팔며 생계를 유지했다. 가계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 진학을 포기해야만 했던 이용희 청자장. 그는 25세 되던 해인 1964년 국립박물관이 사당리에서 실시한 청자 요지 발굴 조사에 인부로 참여하면서 청자와 인연을 맺었다. 그러다 우연히 자신의 가계 소유의 논에서 물이 자주 빠지는 것을 발견했고, 그 원인이 논 아래에 있는 가마터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청자에 관심을 쏟았다. 도예가 조기정 선생과의 만남은 이용희 청자장을 본격적인 청자의 세계로 들어서게 만들었다. 1977년에 이제 가마를 만들어 가지고 1978년 2월 달에 이제 범벌구이 이 가마가 나왔는데 33점이 가마에서 나왔습니다.
넣기는 많이 나왔는데 이 한 점이라 첫 가마에서 한 점이라도 나오면은 다행이다. 또 600년 만에 강진에서 청자가 나왔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 다행하게도 원하는 그 점수만큼은 아니었지만은 청자 비색에 접근하는 그런 색이 첫 가마에서 나왔습니다. 이용희 청자장은 조기정 이사의 뒤를 이어 1985년부터 실질적으로 강진요를 이끌고 있다. 이후 고려 청자 사업소가 문을 열면서 이용희 청자장은 연구개발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고 청자 재현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 이때부터 강진 지역에 청자 공방이 모이기 시작하여 현재는 11개의 요장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 청자 사업소에서 청자 제작 기능을 연마한 인원만도 36명. 청자 사업소가 청자 재현 확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용희 청자장은 청자 재현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현지에서 자급자족하고 있어 강진 청자의 순수성과 전통성을 유지 계승하고 있다. 또한 그의 장남 광훈이 가업을 잇고 있어 전승에도 열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청자 제작 과정. 흙과 유약과 장인의 손길과 불이 만나 옥빛 청자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은 사뭇 경이롭기까지 하다. 청자의 푸른 빛은 장인이 정성으로 빚어낸 순수한 자연의 색이다. 그 푸른 빛과 유연한 선명하고도 아름다운 문양을 얻기까지 청자의 제작 과정은 매우 복잡하면서도 정성과 정밀함을 요한다. 강진에서 제작되는 고려 청자의 제작 순서는 크게 제토와 성형, 조각과 건조, 초벌 구이와 시유의 과정을 거친다. 시유가 끝나면 가마에 넣어 가마 재임을 한다. 재임이 끝나면 출입구를 밀봉하고 점화를 한다. 본벌구이는 5단계로 나누어 집힌다. 처음 뿔을 피움뿔이라 하고 다음을 벗김뿔이라고 하며 세 번째를 돛금불, 네 번째를 녹힘불, 마지막 단계를 마감뿔로 구분한다. 청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좋은 흙이 필요하다. 청자를 한 점을 완성시키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또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청자를 만든 흙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 데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역에 수억 년 동안 퇴적이 돼 있는데 강진 지역은 여러 지역에서 좋은 양질의 그 태토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고려시대에는 바로 이 주변에가 많이 있었겠지만은 수백 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그 고갈이 되고 또 이 강진 읍내 쪽에 가면은 목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아주 그 청자를 만드는데 최고급의 그런 흙이 한 4, 5m 깊이를 파고 들어가면은 1, 2m 정도가 퇴적이 돼가지고 많은 양이 매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시로 가서 캐온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캐내고 다시 복구를 하고 그걸 모아놨다가 이제 부족한 그걸 보충해서 수비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앙금을 가라앉히고 불순물은 제거를 하고 탈철을 시키고 해서 건조를 시켜가지고 토련을 하게 됩니다. 제토 과정은 흙을 채취하여 조악 점토와 백토를 배합한 후 모래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수비와 연토 과정을 거쳐 태토를 만든다. 청자를 만들기 위한 점토는 점력이 풍부하고 내화도가 높으며 입도가 균일하고 철분 함량이 과다하지 않으며
수축률이 크지 않고 재벌구이 후의 태토색이 회청색을 띠는 흙을 찾아 사용한다. 여기에 내화도가 다소 부족하거나 철분 함량이 기준치보다 초과되면 백토를 첨가하여 사용한다. 백토는 태토의 보조 재료로 내화도와 입자, 색상 조정 등을 유리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료들은 채토하여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수비를 하게 되는데 흙을 물에다 풀어 120목의 채로 걸러서 철분을 제거한 다음 건조실에서 수십일간을 말려 사용한다. 완성된 태토는 대부분 물레 위에 올려놓고 회전시켜 모양을 만드는데 이를 성형이라 한다. 성형이 끝난 것들은 적당히 건조시켜서 다시 물레 위에 올려놓고 정형을 하게 되는데 이때 굽을 깎고 두께도 조정하여 맵시 있게 형태를 다듬는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기물의 두께를 조정하는 것이다. 두께를 알아보는 방법은 두드려보는 법, 눌러보는 법, 양손으로 안팎을 만져보는 법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숙달된 사람은 두드리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조형이 끝난 것은 조각실로 옮겨져 형태에 어울리도록 여러 가지 기법을 응용하여 문양을 새겨 넣게 된다. 성형은 물레 성형 외에도 상형 기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주전자, 베개 등 물레 성형을 할 수 없는 기물을 만들 때 하는 방법이며 짧은 시간 내에 똑같은 형태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석고 성형 방법이 있다. 물론 여기에도 문양이 가미된다. 조각. 성형이 완료되면 도구를 이용하여 각종 문양을 시문한다. 기물의 장식은 주로 조각도를 이용한 조각기법이 많이 사용된다. 이러한 조각기법에는 상감과 투각, 음각, 양각, 인화기법 등이 있는데 주로 꽃과 나무, 새, 짐승, 구름 등의 문양을 새겨 넣는다. 상감. 기물의 성형 이후 습기가 제거되고 약간 굳어지기 시작할 정도로 건조한 상태에서 기물의 표면을 날카로운 조각도로 얇게 파낸다. 이때 파낸 부분이 날렵하게 파내져야 상감을 한 후 문양이 선명하게 나타나므로 많은 숙련이 필요하다. 그 파낸 틈에 붉은색의 자토나 백색의 이장토를 붓으로 메워 넣은 후 조금 건조되기를 기다렸다가 표면을 조각도로 말끔하게 긁어내면 기물의 바탕과 상감토의 색상이 다르게 나타나면서 문양이 드러난다. 그 이후 투명 유약을 시유하여 번조하는 방법이다. 고려시대 상감청자가 바로 이 기법을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이런 무늬를 박아 넣어가지고 전체적인 작품의 균형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려시대 도공들이 이런 무늬의 기법을 창안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 한 형태를 봤을 때는 이제 흙에서부터 성형하고 정형하고 조각을 하는 과정에서 하는 이제 상감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금 상감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초로 이렇게 무늬를 학을 지금 파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이 파내야만이 요 안에다가 하얀 그 진흙을 박아 넣어가지고 이제 무늬가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한 것이 이렇게 상감이라는 것은 파낸 자리에다가 다른 재료를 박아 넣는 방법이에요.